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이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경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활기가 살아나고 있다. 네, 국민들을 속이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기가 무섭게 어저께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낮췄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은 어떠하고 전망은 어떠한지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 이태경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님과 장박원 경제 에디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이슈를 최근에 잘 안 다룬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번 주에는 경제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네. 보니까 저기 조관들 네. 또 보니까 모두 다 그 탑 뉴스로 네, 그 네. 한국은행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한 거. 기준금리 인하한 거. 근데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자, 예,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네, 전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네. 이게 분명히 이번에는 네. 그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내릴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지금 현재는 되게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네. 그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달러당 1,300원 네. 중반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되면서 다음 그 미국 대통령 당선되면서 불과 짧은 기간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당 지금 1,400원이 거의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네. 이게 언제 또 1,400원 중후반으로 갈지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까? 이런 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 전문가들 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네. 이번에는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동결할 것이다. 테다. 그래서 우리도 근데 같이 이태영 제가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때도 에디터님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잘못된 예측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차 요거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때도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전격적으로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참여 근거에 대해서 차차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0.25% 포인트를 인하를 한 데 이어서 2달 연속 계속 인하를 한 건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면 내수가 활성화가 되나요? 이제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그 금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경제에서 이건 일종의 그 물리 세계에서 중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경제에서는 그래서 중요한데, 근데 이제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막 공급해서 네, 네. 시장이 살아나고, 네. 그렇죠? 성장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분배도 잘 되고. 네. 아니 그러면 세상에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정부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거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그 체력 자체가 네. 다 사실은 지금 골병에 든 상태고, 네. 지금 사실 중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 조금 찔끔 내린다고 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망상에 가깝다. 네, 망상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민간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다 가게든 그 기업이든 간에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준다고 해도 이게 소비가 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계선상에 있는 그
가게나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 무슨 네. 말이냐면 이제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네. 이자를 제대로. 네. 그런 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음.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 같은데 네.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PF는 사실은 이 고름을 짜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걸 이제 계속 연장시키고 연명만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하는 거 아닌가. 음. 거기에 좀 방점을 시켜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음. 그렇게 의심이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예금은행 네. 그 가중 평균 금리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6번 시트인데요. 지금 자료 중에서 거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네. 중요한 건 시장 금리가 내려가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6번 시트입니다. 예,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 추이인데요. 이게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달에 네. 오히려 이제 가계대출 금리랑 네.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데요. 보라색하고 파란색인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올랐네요. 네, 올라가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그 금리를 정할 때 네. 조달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은행들도 돈을 끌어 모아야 되니까 네. 그 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금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가산 금리를 정해서 네.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데 음.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을 좀 조이다 보니까 네. 가산 금리를 좀 세게 은행들이 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은행들이 지금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정책 방향 네. 이게 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가산 금리를 다시 꺾어서 네. 실제로 대출 금리를 내린다라고 네. 하면 이제 가계대출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올라가겠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장박원 에디터님. 금리를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감론 을박이 세게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그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이제 미국도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네. 지금 이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려면 이제 기업들이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경쟁력이 네. 좀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네. 지금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네. 이 환율 요인을 강조를 해서 네. 그 이번에는 동결하자 하는 아마 소수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수 의견이 이제 사실 약간 묵살이 되고 지금은 경기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경기를 1.9%면 잠재 성장률보다 미치거든요. 잠재 네. 성장률보다 미치라는 거는 저성장이 거의 뭐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이 이렇게 성장률을 이렇게 내릴 수가 그 내리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내년에 이제 보통 이제 금리를 내리면 이게 당장 시중 금리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네. 한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네. 미리 이제 금리를 내려서 조금 자금을 돌게 하자. 뭐 아마 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이게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 그 이제 나오겠죠. 근데 네. 저는 약간 소수 의견에 동조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국면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고 나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에서 네.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음. 금리를 이렇게 정할 때. 네. 근데 좀 저 이창용 총재를 잘 이해할 수 네. 없는 게 저는 10월에 이제 8월인가 금리를 동결했었죠. 금리 네, 동결할 때 맞습니다. 8월에 네. 금리 동결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가계빚이 너무 폭증하고 있고 왜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빚 증가 속도가 거의 홍콩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위예요. 되게 네. 그 빠른 속도로 가계빚이 늘고 있는데 그거의 원인은 이 집값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집값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네. 정책 그 시그널을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신생아 지금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그때 보금자리 뭐 론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내면서 시중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한 거예요. 네. 그게 가계 대출 늘어난 거고 네. 그때 그 이창용 총재가 그랬거든요. 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집값이 아직도 좀 그 요동치고 있어가지고 네.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서 금리 여기에 금리까지 내리면 네. 뭐 어떻게 되겠지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상황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사실 지금 이제 몇 달 지났다고 해서 약간 지표상의 물가는 좀 내려가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다른 논리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어제 그거 발표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환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네. 환율이 올라갈 거지 않겠습니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환율이 아까 1,400원. 네, 방금 왔다 갔다 하죠. 보여주셨던 네, 예.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추인데요. 이게 지금 1,400원에서 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지금 환율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 이제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걸로 보여요. 네. 네, 갖고 있는 이제 달러를 매각을 해서 환율이 1,400원 위로 튀는 걸 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계속 지금 제가 아까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395원 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위험한데 근데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체력 네. 이게 다 집약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나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많이 담겨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사실은 환율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영역은 맞아요. 네.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네. 예, 외환 보유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단 설명을 한번 외환 해주시죠. 보유고 네, 차트를 네. 보시면 이게 지금 2021년 10월에 4,692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네요. 네. 저기 수치는 안 보입니다만은 네. 2021년 10월이 정점이었어요. 저기에서 2021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저쪽이네요. 있죠. 네, 네. 예, 좀 완만합니다만은 그때 4,692억 달러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네. 저기 이제 건국 이래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때.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네. 달러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달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친 듯이 달러를 모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4,692억 달러까지 늘렸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올해 10월 네. 딱 만 3년 지났습니다. 네. 근데 4,156억 달러로 줄었거든요. 네. 53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 3년 만에 네. 이 달러가 줄어드는 속도가 외환 보유고가 왜 그렇게 줄은 건가요? 가장 크게는 무역 경상수지 네.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수 시장은 굉장히 작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중요하게는 그 경상수지 흑자를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역수지죠. 네, 네. 우리는 상품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야 되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걸 잘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조적 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죠. 네. 그래서 달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 정부 들어서 네. 경상수지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네. 이제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줄어들고 있다.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표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 또 하나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경상수지랑 이제 GDP와의 네.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되게 많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나온 보고를 보면은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GDP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환율의 방향성에. 네. 근데 이제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가 네. 2018년에 보면은
4.2%였습니다. 네. 꽤 높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2022년에는 1.4%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작년이죠. 1.9%까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네. 환율이 굉장히 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한미 금리까지. 기준금리 네. 차이가 1.75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이 네.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환차손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꺾어서 내려버리는 거니까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또 거죠. 아. 제가 그래서 아까 네.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한 다음에 재집권한 네. 다음에 어떤 그 예상들이 나오냐면 해리스가 될 때보다는 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미국 금리. 미국 금리. 네, 네. 미국도 이제 금리를 피벗이라 그래서 그 정책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속도가 네.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고 많이 얘기들 네, 하잖아요. 네. 서로 관세 보호무역. 올리면. 네. 근데 관세를 올린다는 거는 그냥 뭐 그 결과만 얘기하자면 관세를 서로 올리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상대편도 관세를 올려요. 그럼 네. 서로 관세를 올리다 보면 결국 그 관세라는 게 뭐예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0원짜리가 150원, 160원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네, 네. 하도 물가가 오르기 네.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음. 그럼 미국에서 지금 물가가 오르면 네. 금리를 그 연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 그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더 그럼 어떻게 부담스러워지죠. 되냐면 한국이 덜컥 금리를 내려버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더 차이가 커지고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이게 아까 말한 그 더 빠지는 환차선, 거죠. 환차선도 네. 환차액 이런 게 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네.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를 이제 그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20%에 육박하고 이런 그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현 지금 상태를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기업, 한국 네. 상장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가 환차손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결국 빠져나간다는 거는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네, 네. 거예요. 원화를 내놓고 달러를 가져가는 거라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적절했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좀만 부연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노믹스라고 할 때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 감세 아닙니까? 네. 부자 감세를 대규모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부자 감세를 한다면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이 그렇죠. 밸런스가 네. 무너진다는 얘기고.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미국 정부 부채는 5경 원에 가까울 정도로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GDP의 거의 20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미 정부 부채가 있고 네네. 해마다 이제 국채 이자만 천문학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국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이게 눈덩이죠. 네.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 음.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자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장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플러스 국채 수익률이 증가라고 네. 하면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설사 연준이 기준금리 꺾어 내려도 네. 시장 금리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어찌됐든 간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힘이 세고. 네. 근데 그 나라가 금리가 세다. 네.
그리고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네. 아니 그럼 자본이 거기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너무 근데 우린 자명한 또 겁니다. 네. 굳이 또 내려가지고 네. 더 네.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네. 아까 잠깐 그 우리 네. 에디터님께서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그 기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이나 네. 뭐 가계 부채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매우 미미할 거라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출 금리는 별로 안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금리 예, 별로 안 내려가고 예,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가상 금리를 세게 눌러서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은행들이 이거 봐라, 그럼 정부나 한국은행이 전부 다 이거 결국에는 지금 일종의 좀비 가게, 좀비 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는 산소호흡기를 대주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 금리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럼 대출 금리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고. 대출이 늘어날 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지옥이 열리겠죠. 그렇죠. 예, 예, 가계 부채까지 더 늘어나고 또 네. 이제 집값 부동산 가격도 더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러면 이제 아마 문제가 제가 되겠죠. 보기엔 머지 않아서 정말 네. 이게 그 파국이 집값이 굉장히 격렬하게 네. 붕괴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보통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보통 올라가죠. 증시가 증시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죠. 이제 뭐 네. 그 기본인데 오늘 증시가 2% 코스피가 2%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 오히려 떨어졌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저기 순매도했죠. 한 맞습니다. 7천억 예, 정도 예. 7천억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예. 순 매도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금리를 내려도 네. 이게 당장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 투자자들이 먼저 안 거예요. 그 시장이 그렇군요. 먼저 안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거는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오르겠구나. 네. 아까 말한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해서 빨리 손을 빼자. 이런 네. 이제 좀 시그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 이런 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경기 부양은요. 네. 지금 금리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경기 부양이 예를 들어 그거죠. 아까 그 인플레이션이 네. 그 수요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비가 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면 금리가 뭐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된 게 그러니까 네. 물가가 올라간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그거는 공급 측면에서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원유 그러니까 연료비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싸게 수입하던 물품을 싸게 수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싸게 그 시장 싼 곳에서 그 수입을 많이 하면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네. 아까 관세 전쟁 얘기할 네. 때 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소비가 침체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경기 부양의 전국법은 뭐냐면 정부가 네. 정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가 눈에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경기 네. 부양 방법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기재부에서도 재정 당국에서도 아마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재정을 투입을 해서 돈이라는 게 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야 돈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돌지 않는 돈을 돌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지금 기업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그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투자를 많이 못 하는 거고 가게도 지금 실질 소득이 줄고 또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네. 또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쓰임새도 많고 그러니까 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기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서 한국은행한테 그 기준금리만 빨리 내려라. 이거는 좀 자기 일은 안 하고 옆에 가서 괜히 효과도 없는 옆집에 가서 뭘 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요번에 금리 내린 거는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그냥 경제적인 그 이유만 본다면 네. 환율 요인이 제일 강했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이번 달은 동결을 하고 네. 내년에 가서 금통위에서 한번 보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시장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내린 거는 아무래도 너무 경제가 안 좋다고 지금 네. 오늘 그 갤럽 조사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다시 그 10%대로 떨어졌죠. 19%로 네,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눈여겨 본 거는 이제 경제 쪽 그걸 보다 보니까 네. 요 전까지는 계속 국정 그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1위를 차지했던 게 김건희 여사. 김건희였는데 네, 네.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경제가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아, 경제가 그렇구나. 15%고 네. 그 김건희 요인이 12%로 이게 차이도 많이 나게 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안 좋고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 제가 나중에 했던 그 오늘 나온 자료 그 산업 활동 증감 추이 그를 보면 오늘 그게 바로 그게 나왔어요. 이게 딱 이게 대표하는데 지금 소비, 저건가요? 소매, 네. 판매, 생산 세 가지가 맨 끝에 보세요. 10월 네. 다 마이너스죠. 아, 그러네요. 전달 대비 다 네. 거의 5개월 만에 이게 다 마이너스인 게 설비 5개월 만이에요. 투자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보면 지금 이게 산업 활동이 확 죽어 있다고 네. 죽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표로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이거는 지표나 이런 것들은 그 부자나 아니면 부자 아닌 사람들이나 섞여서 이제 평균을 낸 거잖아요. 네. 근데 서민들 특히 소득이 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감하는 그 경제는 진짜 예전에 우리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네. 하는데 그걸 비교할 때 뭐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금융위기 전쟁 이후 금융위기 네. 이후 네. 있잖아요. 금융위기 네네네. 이후 외환위기 이후 네. 뭐 이런 진짜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이런 때나 볼 수 있는 그 정도 이 수준으로 경제 처참한. 수준인 거예요. 예, 처참한 아. 수준인 거죠. 아니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압력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이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만 네. 그러니까 늘 이제 여전히 그 오명이 따라다니는 것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보면은 뭐 전혀 뭐 거기서 그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한 것도 정말 하면 안 되는 결정이었지만 네. 그 전에도 기준금리를 더 빨리 높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계 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좀 잡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제 집값이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겠죠. 네. 왜냐하면 요 근래의 집값 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대출 요인이거든요. 네. 여러 번 진짜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왜 안 그랬느냐? 네. 당연히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본 거죠. 네. 여기 예대금리 차 예. 그 그래프 좀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좀 부연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네.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한국은행이 얼마나 정부 눈치를 보면서 이걸 금리 그 인상 인하 시기에 타이밍을 놓쳤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보면 미국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은 그걸 미적미적 올리다 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저건가요? 여기 여기 네. 보면은 예. 저기 미국이 파란색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은 빨간색이네요. 지금 통화 정책을 굉장히 그러네요. 네. 민첩하게 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훨씬 높았긴 높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네. 좀 절박한 뭐 면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는 미국하고 이렇게 동조하잖아요. 거의 네. 경제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올릴 때 안 올렸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거의 한동안은 계속 안 올렸잖아요. 네. 미국이 계속 올릴 때.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면 올려놔야 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올려놓지를 않으니까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올렸어야 했을 때 못 올리다 사실상 보니. 통화 정책을 방기한 거죠. 아, 통화 정책을
이 금리를 통해서 네. 이 경기 흐름을 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막고 너무 죽었다 싶으면 살리고 뭐 이런 그 기능도 좀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기능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바람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채권 시장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수익률이 왔다 갔다 막 되게 진폭이 심해요. 지금. 네, 아니 그 얘기 나오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뭐 총리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마평에 나와가지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박지원 의원은 여당 대표가 될 수도 있다. 뭐 예, 이창용 총리가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지만 여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용산과 친윤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포스트 한동훈으로 맹종할 사람을 찾고 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이창용 생각하시는지. 총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우리나라 이쪽 금융 경제 분야에서 그 국제기구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뭐 경제 관련된 원칙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 맨 처음에 그 총재 되실 때 네, 그게 네.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그게 아마 그때 그때 임명했습니다. 그- 거의 그렇죠. 네. 예, 문재인 막판에, 정부 예. 때 임명이 되고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같이 이게 맞물려 맞나요?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그때. 임명을 문재인 예. 정부 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네. 이제 평을 보면 뭐 네. 보수든 진보든 진보든. 뭐 어떤 진영과 관계없이 이분은 굉장히 한국 좋게 평가를 잘 할 하셨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총재 돼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그렇군요. 다른 네. 그 뒷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거는 뭐 확인을 네. 못했으니까. 저기 용용용이네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세계 대공황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낼 유일한 인물 한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재명 대표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내리고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앞다퉈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1.9%라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을 2%로 한국은행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2%는 정말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고서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우리의 있어도 그 정도는 그렇죠. 가능. 우리의 그 네. 어떤 뭐죠? 경제적인 자산, 네. 자원, 생산 재원 요소들을, 그런 네,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동원해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잠재 성장률도 우리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네. 그 노동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거보다도 이제 더 나지. 못한 네.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더 오래 가서 뭐 한국 전쟁, 그다음에 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네, 네. 가까이는 그 코로나 19 팬데믹 네. 그런 때나 있을 법한 성장률이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이쪽 우리 기재부나 맨날 와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률이 이러냐 그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세계 전체가 그렇다. 그렇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어떤가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세계 성장률이 지금 3.0, 그러니까 올해 3.1, 네. 내년이 3.0으로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9%면 전에는 네. 3.1%였고. 어느 나라랑 비슷하다고 이게 하잖아요. 세계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그럼 네.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가 2.2로 전망치가 예상이 됐고 내년이 1점 1.9. 하는 기준으로 네. 1.9고 네. 뭐 어떤 데는 더 1.8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네네. IB 은행들은 1.7을 1.7도 있고. 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성장률, 경제 성장률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네. 그 다른 나라도 다 성장률이 안 좋다? 이거는 아마 좀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우리보다 안 좋은 데는 몇 군데 있죠. 어디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은 유럽. 네. 그리고 유럽은 미국의 그 우선주의에 피해를 많이 본 네, 네. 그 국가들이에요. 네.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좀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있고. 그다음에 만년 저성장 국가 있잖아요. 네. 어디예요? 우리 옆에 일본. 네, 네, 네. 그 정도예요. 그렇군요. 우리하고 뭐 우리보다 좀 못하던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성장률이 낮은 정도의 네. 나라는 그 정도고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개발도상국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 주요국들은 대부분 다 3%가 넘어요. 3% 넘.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최근에 활력이 생겼다, 경제 활력이 생겼다 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까지 안정됐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근데 수출도 지금 네.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출이 살아났다는 거는 조금 또 착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게 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으로도 나타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다가 작년 10월부터 네. 수출이 조금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네.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기저 효과가 있기 효과로 때문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이지만 당장 10월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10월서부터 조금 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네. 10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둔화되는 게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수도 지금 내수 지표도 다 안 좋거든요. 네. 소매 판매 이런 거. 근데 수출도 둔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뭐 돈 벌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시트 중에서 13번 저건가요? 예. 수출. 저걸 보시면 네. 이게 대한민국 수출 그래프인데 21년 네. 저것도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네. 그때가 그 수출이 정점이었죠. 네. 가장 많이 했을 때입니다. 분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6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분기에. 근데 지금 네. 저걸 회복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21년에 우뚝 솟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 매출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매출하고 영업이 계속 늘어야 그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지라도 네.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이라면 사실은 볼장 다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볼장 대한민국이 다분 사실 기업.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네. 무슨 뭐 무역 수지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3년 전 수준을 회복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출이. 그리고 또 네.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우리 기업들을 힘들게 한 아주 그렇죠. 중요한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중국이 네. 산업이 발전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냥 마냥 우리의 저기 수출 시장은 아니고 네. 중국도 이제 내수 그 중국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고 우리보다 네. 더 좋은 기업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이 뭐 마냥 우리의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공급망 재편에 저기 미국의 공급망 재편 그 정책에 적극 모홍을 하면서 진짜 중국 시장을 소홀히 했거든요.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가라고 등 떠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뭐 예. 지금 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네. 거기에 일단은 중국 그 내수 기업, 그러니까 중국 그 자체 국내 기업, 중국 기업들의 그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는 데다가 네. 한국에서 그 대중국 정책도 되게 소홀한 데다가 네. 뭐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은 아직도 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등 했다가 중국이 1등 했다가 하지만 네. 아직도 중국은 왜 그러냐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국가거든요. 네.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국가인데 네. 이 외교 정책을 좀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아세안이라든가 사우스 뭐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네.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미국하고 일본 만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네. 기업들도 조금 더 기회를 다른 데서 좀 찾아야 되는데 네. 그걸 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잘 그걸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방금 이제 뭐 미국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인데 소위 그 트럼프 노믹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노믹스는 뭐 그냥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렇죠. 예, 우선주의.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네. 자기 나라가 가장 중요한 나라이긴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걸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표방한 적은 대놓고.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전의 정부들은 동맹하고 같이 잘 살아야지 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예, 했는데 말만 그죠? 그렇게 했지만 네,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아예 대놓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가 벗겨먹겠다.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거기서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감세, 부자 감세.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호무역, 보호무역, 네. 관세 전쟁이죠. 관세, 네네. 거기다 그렇죠. 반이민 정책.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럼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어서 당연히 임금 올라갈 네.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질 겁니다. 네. 거기다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네. 그 불러들이는 사실 그거는 바이든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기업들 다 뜯어갔잖아요. 바이든이. 네, 네. 그것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 정책들 구체적으로 뜯어보시면 네.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가 일기 때 네. 일본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네. 그 일본이 무역 수지를 너무 많이 그 흑자를 낸다는 거예요. 미국과의 네, 네. 교역에서.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때 보면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가 꽤 컸거든요. 네. 미국하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흑자 그 기준이요. 네. 흑자 그 액이 예. 계속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을 했어요. 미국과의 네. 교역에서. 올해도 아마 경신할 것 같아요. 예. 네. 그 뭐 내용 뜯어보면 사실 또 그 속빈 강정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외형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한국을 벼르고 있거든요. 네. 너희들이 교육해서 지금 다 우리 뜯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거 아마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하고 그렇게 되면 네. 그럼 결사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기업에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은 그거예요. 통상 정책. 미국의 통상 정책이 완전히 바뀔 건데 네. 예를 들어 요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자국 내에 투자해라.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현지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배터리 공장 짓고 자동차 공장 짓고 네. 반도체 공장 짓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짓는 그러니까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거기다 부어야 되니까 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미국이라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공장을 네. 지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당근책으로 두 가지죠. 보조금, 네.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던가 네. 아니면 세금을 깎아 주던가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출을 저리로 해 주던가. 네. 뭐 이런 이제 정책을 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조금 그다음에 세금 줄수 혜택 없다. 그런 거를 뭐 안 주는 거를 되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얘기하고 올라면 네. 관세를 높이 매겨놓으면 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 미국이죠. 미국에 네. 투자를 할 텐데 네. 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나라에 짓게 하느냐 이런 네.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높여서 관세 장벽을 높여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네. 비용이 드니까 그럼 미국에 들어가서 아예 해야 되겠다. 만들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들에게 혼란스러운 거죠. 최악일 것 네, 같은데요. 혼란스러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마 지금 그 기업별로 네. 그 미국의 그 로비스트들 있잖아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들어갈 네. 아는 그 끈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피해를 적게 하려고 지금 아마 노력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휘청휘청하고 네. 그 우리나라 대기업 그 주가가 빠지는 게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조금 깎겠다. 네. 세제 혜택 그동안 약속했던 거 못 준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네. 이게 막 지금 우리나라 그 상장사들이 그 대기업들이 네. 주가가 막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트럼프 통상 정책이 너무나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을 엄청 견제를 했었어요. 견제하고 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말로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네.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 스타일은 일단 말로 던져놓고 보는 네, 거예요. 말로 네. 꽝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협상용으로 쓰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 일기 때도 중국을 많이 조였거든요. 네.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네. 2기 때도 근데 2기 때는 더 힘이 세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하원 상원도 같이 이렇게 네. 권력을 그 공화당이 잡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네. 훨씬 더 그 트럼프가 할 수 장악력이 커질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힘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더 조일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는 또 장사꾼 기질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딜을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하고 네. 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뭐 일부는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반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로만 들으면 이제 엄청 지금 중국을 그렇죠. 견제하려고 할 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데 우리 이태경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미국은 네. 뭐 패권 국가가 항상 그래왔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패권의 도전할 국가를 주저앉히는 게 그들의 대외 전략의 1순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러시아였고 네. 또 이제 일본이 좀 약간 클 것 같으니까 이제 밟은 거고 플라자 네, 합의로 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된 건데 중국에 대한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중국 포위 전략.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앞세워서 네. 지금 이제 중국을 조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네. 사실 그 천병에 서 있는 거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기조는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디폴트 값을 우리가 상정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렇죠. 네. 할 거냐가 중요하지. 네,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건 뭐 지금 걔네들이 더 알아서 하는 우리 거지. 기업들이 더 어려워진 거는 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를 명확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 동맹국 이렇게 나눠줬는데 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과 미국 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국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네. 동맹국 얼마 전에도 뭐 약간 조건을 이제 마약 관련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네. 아주 가까운 옆 나라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을 네. 했거든요. 이제 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동맹국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아까 없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이냐 우선주의. 미국이 아니냐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큰일 난 거예요. 그동안 뭐 동맹국 가치 외교에서 거기에 맹신을 하고 네. 그 쫓아다녔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물론 그러려면 이제 중국하고 그동안 끊고 지냈던 관계를 그쵸. 다시 복원을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서먹서먹하죠.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그 생각은 복원할지. 들더라고요. 이게 예. 지금 트럼프 당선부터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근데 그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동맹에 이익이 있어서 유지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쟤네들 그동안에 뭐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간에 이익을 보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게 뭐 안보 우산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게 저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제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애로움, 네. 관대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좀 초조하고 이렇게 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제국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나라 것도 이렇게 좀 약탈의 방식까지 네. 취하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동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의 동맹에 네. 대해서 여러 그 강대국들이 특히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많이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예. 이제 뭐 경제도 그렇지만 안보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그 방위비 올리겠다고 하고 북한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예. 빼고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거래를 하겠죠. 네, 예.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윤석열 정부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뭐 들어먹질 듣진 않죠. 않겠지만 뭐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도 알아야 되는 네, 네. 거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은 미국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기업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겠지만 수출 다변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뭐 복원하든 아니면 네. 아시아를 하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수출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줄어들 그 수출 양을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당연히 네. 그런 쪽으로 그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정부도 네.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활하게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뭐 분명히 세계 교역량은 지금처럼 가면 줄 거거든요. 네. 트럼프 시대에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 때도 네. 세계 교역량이 많이 줄었어요. 세계 교역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내년 내후년 지금 1.9, 1.8 한국은행이 네. 성장률을 낮게 봤잖아요. 낮게 봤죠. 그러니까 아마 이 요인도 있을 거예요. 세계 교역량이 줄면 우리나라는 수출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우리나라 그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네.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약한 부위를 보완하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네. 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이 윤정부한테 뭘 기대하거나 조언하는 게 참 이게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예, 완전히 무의미해서 네. 입이 아프죠. 입이 아픈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좀 뚫어야 되고 네. 내수를 살려야 된다. 네.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고. 그래야 이제 기업 투자도 늘어날 거니까. 네. 그러면 수출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뭐 장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만 쳐다보면 안 되고 네. 이건 사실은 외교안보 정책의 그 패러다임 바뀌어야 가능한 일인데 네. 중국과의 관계 복원. 맞아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아세안과 관계 좋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 예,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죠. 왜 거기다 무슨 그러니까 끼어들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네.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다변화해야 된다. 네. 그건 자명하고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내수 관련해서는 뻔하잖아요. 네. 정부가 적자 재정 편성해서 대규모로 그다음에 저는 각 가게에 예전에 네.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원금. 현금 꽂아줘도 네. 된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지역 화폐나 네. 이런 걸 바꿔서 네. 그러면 이제 승수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수가 살아날 겁니다. 네. 그 두 개 바퀴를 같이 돌려야 돼요. 제가 네. 보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네. 한 사건 이제 외면하니까 답답하죠. 지금 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침체되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게 내려가는 그 동력, 네. 무브먼트를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울 정도의 그 마중물을 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예산안 끝나고 나서 내년 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추가 경정 예산 논의를 하는 게 그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쨌든 그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이제 그 이미 엎질러져 네. 버린 물이니까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빨리 재원을 확보를 해서 네. 이 지금 불씨를 살려야지 지금 타이밍 놓쳐버리면은 더 이제 힘들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로섬이 10년간의 제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관객들을 지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상영이 확정되었고 이미 상영되었던 고양 또 부천, 전주 등에서는 전 좌석 매진 기록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로섬 다큐멘터리는 배급사가 아닌 시민들이 상영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배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416개 상영관 확보를 위해서 텀블벅 모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창에 텀블벅, 네, 저기 지금 올라왔는데요. 댓글창에 텀블벅 모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타님께서 오늘 특히 진행이 좋으시네요. 저는 진짜 경제 이렇게 두 분 모시는 날 제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경제 가정교사님들을 모시고 궁금한 거 항상 물어보는 시간이어가지고요. 네. 참 의미 있고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은 민들레 TV, 비상시국 KTV, 언시국 TV에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